아주 위대한 고전 브라운백 렉처 네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기초교육대학의 이재원 교수님입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는 젊은이 랜드 오브 아이디어스라고 적혀있는 표지판과 함께 책 모양으로 쌓여있는 독일 문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탑 같은 모양에서 가장 아래에 디딤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괴테의 이름입니다. 즉 괴테가 랜드 오브 아이디어스의 밑바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두 번째 BBL 시간에 잠시 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1933년 나치에 의해서 발발한 독일판 분서갱유 사건이 바로 축적된 사회의 중요함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학생분들 자기계발서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많은 잠언이, 풍부한 잠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우스트입니다. 60여 년 동안 이 작품에 매달린 괴테가 과연 사람들에게 던진 화두는 무엇일까요?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증폭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저는 여기 소개한 대로 기초교육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리키고 있고 그 전공은 독일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작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저기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이 초상화고 괴테는 저기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장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근대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라고 하면은 저기 우리 브라운백 렉처 이번 학기 제목도 모던 럽처 근대 파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시작 부분에 뭐 해당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작품도 그런 식으로 오늘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양에서 근대를 얘기할 때는 뭐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중세의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부터 넓게 보면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근대의 이제 중간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거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이 괴테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그 대저택 귀족들의 대저택은 아니지만 이 건물 전체가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 전체가 괴테가 살았던 집인데 그런 걸 보면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귀족은 아니지만 부유한 시민계급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괴테의 대표작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물론 이거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이걸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대충 이제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 소개를 한 걸 보면 소설에서부터 희곡, 뭐 자연과학 논문, 자서전, 기행문, 뭐 시 이런 식으로 문학의 모든 장르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니 자서전이니 심지어 나중에는 정치가로서도 활동을 할 정도로 다방면의 재능을 지녔던 그런 그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괴테가 널리 유명해진 게 거기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20대 때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한 이름을 알리게 되고 뭐 이 베르테르의 슬픔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뭐 나중에 이제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도
그런 유명인의 자살 이후에 자살자가 증가하는 걸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그 당시에도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작품들도 있지만 뭐 거기 보면 맨 밑에 이제 시도 굉장히 많은 시를 썼는데 우리가 독일 가곡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들장미라든가 마왕이라든가 이런 가곡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괴테의 시에다가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그런 가곡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괴테의 시를 시에다 노래를 붙인 그런 가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작가 소개는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할 텐데 여기 이제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와 실러의 동상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이제 괴테가 아까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명해진 이후에 바이마르라는 그 당시에는 소국인데 거기에 지금은 독일의 한 도시지만 이제 그 일대가 공국이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직에도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바이마르에서 이 프리드리히 슐러라는 굉장히 또 역시 유명한 뭐 군도라든가 윌리엄 텔로 많이 알려진 비렐름 테리라든가 이런 희곡을 쓴 그런 대표적인 독일 작가와 둘이 함께 그 유명한 뭐 바이마르 고전주의라고 하는 걸 남길 정도로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바이마르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거기에 묘지도 있고 그런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작가 소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스트로 넘어가자면 우선 다시 이제 대표 작품을 보면 여기 희곡 파우스트 제 1부는 1808년에 나와 있고 그 파우스트 2부가 1831년에 쓰여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20대 때부터 초고 파우스트부터 해가지고 괴테가 파우스트에 매달린 거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매달린 작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필생의 역작이라고 1831년이면 괴테가 바로 죽기 직전에 바로 한 해 전에 이제 완성을 하고 바로 이제 괴테가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이제 괴테가 많은 유명한 작품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파우스트가 괴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 작품으로 넘어가면 파우스트가 작품 제목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 제목이기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작품 파우스트로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파우스트는 희곡입니다. 희곡이라는 얘기는 무대에서 연극으로 공연되는 거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그렇고 다 그렇듯이. 그런데 사실상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 무대에서 공연을 전제로 쓰여진 작품은 아니고 그냥 읽기 위한 희곡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을 이 원작 그대로 한 거는 거의 한 번도 없었고 주로 이제 파우스트 일부 그레첸이 나오는 그 사랑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부만 이제 좀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또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 그 파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공연도 굉장히 많이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원작 그대로 올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소위 이제 밀레니엄에 1999년 2000년으로 넘어가는데 독일에서 불가능한 미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괴테의 파우스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원작 그대로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21시간, 21시간 동안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공연 못하고 거의 이제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는 식으로 했다는데 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게 공연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몇 개를 뽑아서 작품을 설명하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파우스트의 구조라고 해놨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비극 1부하고 비극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극 이제 전체 제목에도 파우스트 비극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사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게 비극 일부가 시작하기 전에 천상의 서곡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하고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또 뭐 헌산이 뭐 무대 위에 서연이니 이런 게 이제 그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짜잔 하고 이제 비극 제1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상의 서곡에서 그 하느님하고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파우스트가 등장하는 건 비극 1부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극 제1부와 2부가 이제 지상에서 파우스트가 활동하는 그 내용이라면 이제 천상의 서곡은 하늘에서 일어난 신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메피스토가 하늘과 지상을 오가면서 이제 전체에 등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흔히 이제 전체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눠서 얘기하기를 1부는 학자 비극, 그레첸 비극, 2부는 뭐 헬레네 비극, 통치자 비극이라고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편의상 나눈 거고 실제로 작품 안에서 이렇게 그 괴테가 구별을 해서 나눈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요 안에 그 액자 형태로 천상의 서곡 안에 이 비극 파우스트가 등장하는 비극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앞에 헌사랑 무대 위에 서연이 있다는 점으로 보자면 그 무대 위에 서연이라는 거는 그 공연을 앞두고 거기서 감독이나 뭐 작가나 어릿광대 뭐 연기자로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연극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 천상의 서곡부터도 한편의 연극이다라는 거를 이미 그 파우스트 극 안에서 괴테가 전제를 하고 시작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 천상의 서곡을 또 하나를 감싸고 있는 바깥의 틀이 또 하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용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먼저 헌사라는 거는 괴테가 직접 작가로서 이제 쓴 글이고 무대 위에 서연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은 천상의 서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메피스토가 나와서 이제 자기가 파우스트를 유혹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하느님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워낙 유명한 이 말이 있죠. 인간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뭐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파우스트 좀 내기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거든요. 여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라는 이 표현은 흔히 방황하는 법이다라고 그 번역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는 한 거기 잘못이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하느님이 면죄부를 주고 구원을 약속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우스트가 등장하는 비극 제1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장면에 그러니까 여기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요거는 바로 이어지는 대화 장면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그런 성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부분인데 파우스트가 이제 학자로서 노학자로 등장을 해서 노학자로 이제 온갖 뭐 학문을 다 하고 뭐 했지만 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본질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또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제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로 왠지
성에 차지 않아서 의미, 뭐 힘 이런 말로 바꿔보다가 맨 마지막에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라고 번역을 해놓고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을 해서 파우스트가 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뭐 소생은 항상 부정을 일삼는 정령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성하는 모든 것은 멸망하게 마련이니 아예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편이 낫겠죠. 이런 이제 자기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는 게 한쪽은 행위, 행동이고 한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 이런 걸로 서로 둘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는 어차피 모든 이제 형이상학적 가치를 다 부정을 하고 어차피 다 소멸하게 돼 있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파우스트에서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우리가 그 악마, 뭐 악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좌절시키고 결국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악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파우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아까 말한 대로 추구하는 인간이고 자신의 완성, 인간의 완성, 뭔가를 그런 걸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레첸도 나오고 뭐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맺는데 그 조건이, 이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춰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말한다면 뭐 나는 이제 나를 데려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고 더 이상 추구를 아직 하지 않고 이제 현실에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 다음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를 데려가다 도 좋다라고 이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메피스토펠레스랑 이제 모험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람이 파우스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그 파우스트를 이렇게 어디 마녀한테 데려와서 그 약을 먹여서 이렇게 아까 이 노 파우스트를 이렇게 젊은이로 변신을 시켜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레텐을 만나서 그레텐을 결국에 파멸시키죠. 그 유혹을 해가지고 그 미혼모를 만들어서 이 여자가 그 막 이렇게 실성한 상태에서 자기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와서 얘를 이제 악마의 도움을 받아서 빼내주려고 하지만 그건 뭐 거기에 그레텐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죄책감에서 그러는 거고, 그레텐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순순하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구원되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하자면 뭐 그 마르가레테, 그리고 이 그레첸이라고 보통 많이 그레트헨 혹은 그레첸이라고도 어디서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이름 마르가레테라는 이름이고 그거를 이렇게 애칭같이 그레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발음이 이제 그레트헨이라기보단 그레첸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둘 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극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아까 헬렌의 비극이 나오기 전에 1막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깨끗이 잊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어디 황제의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비극 1부는 굉장히 이렇게
막의 구별이 없이 다양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2부는 5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 내용은 오히려 1부는 줄거리가 명료한데 반해서 2부는 굉장히 막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1막의 내용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2막에서 그 1막에서 이제 황제가 그리스의 미녀 헬레네, 뭐 헬레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파리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그 이제 서양에서 미녀의 그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 헬레네를 이제 황제가 막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얘 데려왔는데 이제 파우스트가 완전히 반해서 헬레네를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헬레네를 데리러 가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이런 그 인조인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연극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런 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됐지만 어쨌든 호문클루스라고 불리는 이런 굉장히 아주 놀라운 능력을 지녀서 뭐 어디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파우스트는 이제 중세의 인물이고 독일 북유럽의 인물인데 이제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고전 고대고 그다음에 저 남쪽의 지역인데 거길로 이제 호문클루스의 힘을 빌려서 막 가고 뭐 이런 굉장히 상징적이고 뭐 이렇게 판타지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데려와서 산막에서 이제 본인이 영주가 돼서 헬레네랑 결혼까지 해요. 그래서 심지어 애도 낳는데 오이포리아니라는 아들도 낳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이카루스처럼 추락해서 죽자 이제 헬레네도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자기가 새로운 실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나라를 통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뭐 전쟁을 벌이는데 그 황제를 도와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 넓은 땅을 봉토로 하사를 받아서 이제 오막에서 이제 그 땅이 바닷가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척을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거주를 시키고서 아주 그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을 하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간척 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온 내가 그림에 이게 소개한 이것은 무언가 하면 이 사람이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그 노부부가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부부인데 하여튼 그 노부부가 거기서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땅을 간척하는데 거기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메피스토펠레스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이고 뭐 이런 굉장히 폭력적으로 개척을 하고 뭐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밤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근심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여기서는 이제 근심이 파우스트에다가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는 걸로 나오는데 하여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되는데 눈이 멀게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뭐 삽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자기의 작업이 잘 진척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메피스토펠레스는 뭐 전혀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파우스트를 묻을 무덤을 파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작업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뭐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이제 최고의 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멈추어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메피스토의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고 메피스토가 얘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또 갑자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파우스트를 메피스토를 물리치고 파우스트를 천상으로 데려가는데 그래서 제일 이렇게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문장이 이거고 이제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일 뿐 미칠 수 없는 것 여기에서 실현되고 형언할 수 없는 것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리도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그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그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파우스트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연극에서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이제 뭐 시간이 모자랄까봐 앞에 줄거리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건너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사실 그 줄거리에서 다 내용이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그 파우스트가 어떤 근대적 인간의 전형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인간 뭐 중심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신과 같이 인간이 이제 신과 같이 되고자 하고 그다음에 진보와 역사 발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서 원대한 이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긍정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도 그런 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중간에 뭐 그레첸을 이렇게 파멸시킨다거나 그 헬렌의 그 황제와 나와서 뭐 이제 그런 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황제를 도와서 막 이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고 뭐 이런 것도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이상 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것을 보자면 어떤 근대의 발전 지상주의나 폭력성 뭐 그동안 우리 브라운백에서도 계속 했던 뭐 계몽의 변증법이라든가 도구적 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그 비극이라는 것 이제 괴테 자신이 비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어떻게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죽는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건 나중 일이고 그 지상에서 어쨌든 파멸을 하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런 것은 결국 자신의 망상, 공상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뭐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파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렸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작품을 읽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사실 문학 작품이 다 그렇지만 이제 파우스트 같은 작품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200년 가까이 된 워낙 고전이다 보니까 뭐 그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그동안 해석들을 많이 해왔고 뭐 신학적인 해석, 뭐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적인 해석, 뭐 여성주의적인 해석,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고 그렇지만 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소개한 것도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작품을 읽고 각자 자기 자신의 해석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한번 이제 들려주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만 이건 각자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직접 찾아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될 것 같은데 파우스트 작품에는 파우스트 작품뿐 아니라 괴테의 다른 비렐름 마이스터도 그렇고 모든 이제 작품에는 이렇게 시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실 파우스트 전체도 운문, 산문이 겹쳐서 쓰여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시처럼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 이제 또 단독으로 이렇게 곡이 붙여져서 가곡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물레젓는 그레첸이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첸이 이제 막 파우스트를 그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을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시인데 이거는 슈베르트가 1814년에 거기다 곡을 붙였다고 하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들어보시고 여기 이제 여기 오늘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ein
파우스트에서 전체적으로 근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앞에서 파우스트가 이성적 인식에 대해서 얻는 것이 없다고 절망을 하고 이제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비판적 이성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글쎄 처음에 이제 뭐 그 처음에 뭐 이성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계속 추구를 하면서 뭐 그레트엔 같은 경우에 어떤 감각적인 그런 거에 대한 추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뭐 돈과 권력, 뭐 황제에 통해서 그런 거를 추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헬레네라는 거는 보통 그 미의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예술을 통한 어떤 뭔가 그 현실에 대한 개혁, 뭐 하여튼 완성, 뭐 이런 거를 추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유토피아적인 인류의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를 위한 그런 추구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뭐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단순히 뭐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감각적인 추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 인류를 위한 실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결국엔 메피스토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거든요. 악마라는 그 수단을 과 영합을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결국에 이제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굳이 비판적 이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거는 각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구원이라는 의미에서도 또 역시 같이. 네, 교수님께서 파우스트가 좋은 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질문은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읽고 그냥 가볍게 느낀 점을 보자면 결국 독자의 몫인 게 아닌가. 타산지석을 삼든 반면교사를 삼든 그게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그 책의 번역본에 이제 뒤에 보면 뭐 엄청난 파우스트를 영웅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층 기초교육대학 회의실에 먹을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배도 채우시면서 못 나눈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또 답변도 친절하게 많이 해주실 겁니다. 혼자 오신 분들끼리 얘기를 나눠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펼치신 이재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